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모든 과정이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이 교수들의 관심도 변호사 시험 합격 여기에 몰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기초법학적인 소양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전국 25개 로스쿨 어디에나 공통된 현상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의과대학생이 마취, 해부학, 인체학, 생화학, 의료소 훌륭한 의사 되기 어렵잖아요. 우리 노스쿨도 마찬가지로 임상법학이 있다면 기초법학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상법학 쪽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야. 기초법, 법철학, 법제사, 법사상사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시험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험 합격해보는 것이 최고야 하는 생각이 도입되면서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는 변시학원 되고 있다. 바쁜 시간에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교수님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좀 쑥스럽네요. 저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법조 생활하다가 지금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가장 먼저 저희가 얘기해 볼 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에서 로스쿨로 바뀌기 전에 그 과정들을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서 교수님께 그런 질문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로스쿨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비록 사법시험 출신이고 그걸 통해서 법조 생활을 했지만 우리 나라가 국제화되고 글로벌되고 전문화되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가 발전하니까 그 상태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시스템 갖고는 법조 수요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었다 할 수 있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에 찬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도 분명히 단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처음에 그럼 로스쿨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었어요? 실은 우리 사법시험이 이런 거였어요. 소수의 법률 능력을 갖고 있는 법조 엘리트를 선발하는 제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 소수 중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법조 수요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수이다 보니까 약간의 법조 카르텔이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 이걸 좀 개선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는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명수도 늘려야 되겠다. 그럼 뭐냐? 법과대학에는 학부 시스템이 아닌 대학원 시스템으로 해서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하고서 그 다음에 법을 배우러 오고 이 법을 배운 사람들이 다시 마친 뒤에 각 영역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전파돼서 그쪽에서 법을 구현하고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법조 시스템 변혁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이것이 바로 로스쿨의 도입 취지, 설립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느끼시기에 그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취지와는 살짝 다르게 변질되어서 단점이 생긴 부분도 있다고 느끼시겠네요. 약간 예민한 주제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로스쿨이 도입됐던 취지가 상당 부분 조금 몰각된다고 할까, 저감된다 할까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로스쿨을 통해서 수많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1년에 한 1,700명 정도 배출이 되거든요. 그중 근데 각계각소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스쿨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도 우리는 점검하고 극복하고 대안 마련해서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대륙법이라는 법 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대륙법의 핵심적인 개념은 개념법학이라는 것이고 성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문법을 통해서 개념법학을 익히고 이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3년이라는 로스쿨 과정을 통해서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사법연수원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로스쿨에서 배운 법학 지식이 실은 실무적이고 절차적인 부분까지도 익히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익히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모든 과정이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이 교수들의 관심도 변호사 시험 합격
여기에 몰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기초법학적인 소양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전국 25개 로스쿨 어디에나 공통된 현상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의과대 학생이 마취, 해부학, 인체학, 생화학, 의로소 훌륭한 의사 되기 어렵잖아요. 우리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임상법학이 있다면 기초법학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임상법학 쪽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야. 기초법, 법철학, 법제사, 법사상사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시험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단은 시험 합격해보는 것이 최고야 하는 생각이 도입되면서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는 변시학원 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치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그 튼실함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사라지죠. 있죠. 입시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이 사실상 입시학원 아냐 또는 뭐 변시학원 아냐 이런 냉소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실은 우리가 부인 못할 사실이라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좀 궁금한 게 교수님이 이제 저랑 전화로 주고받으셨을 때 말씀해주신 게 로스쿨에서의 임상법학과 기초법학 상호관계와 좀 문제점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로스쿨에서는 아무래도 변호사 시험 치중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초법학 그건 소홀히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시험에 좀 더 유리하고 시험에 맞는 임상법학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임상법학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초법학은 말 그대로 기초고 임상 글자도 임상이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임상은 있을 수 없겠죠. 네. 의과대학도 마찬가지겠죠. 세부학, 신체학, 생화학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형외과가 나오고 내과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초법학이 토대 속에서 임상법학이 나와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 근데 현실은 안타깝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법학도 중요하지만 실은 학생 스스로도 이 짧은 로스쿨 과정이라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우리 제도적으로도 기초법학이 로스쿨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임상법학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과거 사법고시 제도와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아까 이제 설명을 했듯이요. 우수한 법조 실력을 갖고 있는 법률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쪽에 오게 와서 법을 배워서 그 법의 정신을 갖고서 법의 실력을 갖고서 또 다양한 영역으로 나가자. 그렇게 했을 때 실은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한 법적인 양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법조 엘리트를 선발하는 게 좋겠어요? 교육을 통한 법적인 양성이 좋겠어요? 교육을 통한 게 그건 누가 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 제도 자체는 우리가 나갈 방향이었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선진화로 기는 길에 맞는 제도다. 요것까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사법고시 부활도 있었고 그렇죠. 야간 로스쿨 도입 등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네.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고백 하나 할까요? 한 꽤 된 것 같아요. 7, 8년 정도 좀 넘은 것 같고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때 사실 그 부활 논쟁이 굉장히 일었죠. 네. 그랬을 때 제가 신문에 칼럼을 네. 기고했어요. 사실 존치 부활은 과거로의 태행이다. 네. 어마어마하게 댓글 달렸었습니다. 주로 이제 비난 댓글이었고 네. 비판 댓글이었는데 좋은데 저는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라고 보고 있어요. 네. 사실 돌아가서 그건 찬성하지 않고 다만 야간 로스쿨은 굉장히 찬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로스쿨이 실은 미국식 로스쿨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이게 좋고 우리보다 나은 제도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로스쿨에서는 뭐 야간 로스쿨이 당연히 있잖아요. 특히 대도시 같은 데 다 있거든요. 뭐 워싱턴 DC, 뉴욕, LH 다 있습니다. 시카고. 네. 그런데 우리가 미국식 로스쿨을 받아들이면서 왜 야간 로스쿨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하나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법적 카르텔을 깨고 사법시험 지들끼리로 하는 것들을 좀 깨기 위해서 사법시험 개혁했고 사법제도 개혁했고 그래서 로스쿨을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로스쿨이 일종의 카르텔이 된 것이 아닐까. 로스쿨 자체가 일종의 기득권이 된 것이 아닐까. 약간 가슴 아프지만 그럼 그때 사법시험 폐지해야 된다, 로스쿨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논리가 지금 똑같이 네.
우리 로스쿨에서도 이제는 주간만 있지 말고 네. 야간도 공부하자. 네. 아 공부 야간이 더 잘 돼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로스쿨에 접근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직업군들도 올 수 있게끔 그렇죠. 만들어야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 봅시다. 공무원 사기 많이 떨어졌다 하잖아요. 한때는 공무원 인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연금이니 맞아요. 뭐니 그죠? 네. 정년 보전된다고. 지금 그래 높긴 높지만 옛날보다는 조금 떨어졌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로스쿨 야간 로스쿨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왜냐면 60 이후에도 이제 인생 90, 100 이런 말 나오는데 이 법조 자격증을 갖고서 세컨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죠. 직장에 만족할 수도 있고. 또 하나 행정은 법치 행정이 핵심이죠. 법에 따른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하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모르면 법치 행정 하고 싶어도 모를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는 누가 받죠? 민원인들, 시민,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로스쿨 와서 야간 로스쿨 와서 법을 배우고 법치 행정을 하게 되는 순간에 그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죠? 당연히 시민들한테, 네. 민원인들한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과 국가를 해서도 좋다. 그리고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사기 진작도 되고 실력 높이니까 자기도 자부심도 생기고 세컨잡에 대한 그죠? 어려움도 없어질 테니까 더 소신 있게 네. 법치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전문성을 기반으로 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다양하게 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도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 주부들 네. 경력단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새 그죠? 여성분들 네. 이분들이 실은 주부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도 야간 노숙을 하면 얼마든지 네. 들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도 경력단절 안 되고 오히려 경력단절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 되고 나중에 출산 같은 걸 마치고 그죠? 육아를 마친 뒤에 사회로 나올 때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최고의 전문 자격증을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본인이 성실하고 노력만 한다면 이분들로 해서 좋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일반에서 저는 야간 노숙을 찬성하는데 우리 현재 법조 분위기라든가 관계 당국의 입장은 약간 부정적에서 또는 소극적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사실 이 사법고시와 로스쿨의 차이점과 로스쿨 제도에 대해 충분히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더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냐면요. 우리 로스쿨이 실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약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30% 이상이 네.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것이고 충남대 같은 경우에 특히 학비도 굉장히 낮췄어요. 네. 실은 제가 이제 그 준비 책임자를 맡으면서 전국에서 제일 저렴하게 하자. 국립대학의 로스쿨 온 학생들만큼은 돈이 없어서 로스쿨 못 간다 이 소리는 듣게 하지 말자 네. 했어요. 근데 사람은 여전히 높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입학 기회도 있고요. 장학금 제도 있지만 역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로스쿨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가진 자들을 위한 거 아니냐, 부의 세습 아니냐, 직업의 세습이 아니냐 이런 냉수와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 물론 오해가 있겠지만 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무시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로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접근 가능한 로스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 사법고시와의 차이점이라고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것이 보시죠. 아니라면은 사법시험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엘리트 선발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고졸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요. 가능했고 대학 안 나와도 되고 대학원까지 안 들어와도 되고 네, 맞습니다.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풍토가 바뀌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시험이 어떻게 이뤄지는가는 이 영상이 아니어도 많이 아 그럼요. 뭐 상법, 민법 그런 그렇죠. 형태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변호사 시험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냐면 일단 시험 과목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찬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법학계 내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선택 과목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선택하고 있냐면 자기 장래에 필요하고 또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 흥미로 이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 기간 짧고 다른 그때 필수 과목 해야 되니까 네네. 그다음에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과목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선택 과목은 굉장히 형형화되어 있고 매우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시험에서 과감히 없애자. 대신 그 과목은 우리 커리큘럼에서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이수해야 예를 들어서 네. 법제사 같은 거, 로마법 같은 거, 법경제학, 법세학 이런 정도는 몇 과목 이상 이수할 때, 뭐 환경법도 마찬가지거든,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이수할 때 비로소 시험 볼 자격을 주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을 때 학생들이 시험 어떤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과 과정이 굉장히 정상화돼요. 지금 사실상 선택 과목은 폐강 과목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성남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실은 법철학 교수님이 십몇 년 전에 은퇴하셨거든요. 아직도 후임 안 뽑아요. 왜? 실무가들 뽑아야 되고 민법 교수 뽑아야 되고 형법 교수 뽑아야 되니까 현실이 네.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이제는 시험 과목에서는 배제를 시키고 대신 노스쿨 커리큘럼 가지고서 배운 학생들에 한해서 시험 볼 자격을 주게 하면 학생들 부담되고 또 오히려 기초 공부도 더 아까부터 인간학에 대한 네. 그죠? 네. 공부를 통해서 바람직하고 균형감 갖춘 법조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말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탈자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 심각한 문제예요. 5번 보면 네. 이제 그 이후에는 볼 수 없는 그렇습니다. 제도잖아요. 사실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배경이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사법고시만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서 소위 고시낭인. 네네 맞아요. 고시 낭인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사람들이 네. 그 문제 제기가 많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런 오탈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먼저 오탈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오자 탈자 떠오르죠.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왜냐면 변호사 시험은요 5년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 5년 넘으면 못 봅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또 5번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년 지나서 5번 한 번 쉬어서 할 수 있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든 5번이든 한쪽만 그 채워지게 되면 시험 볼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군복무 극히 예외적인 것만 해당되는데 출산이라다가 육아 전혀 안 돼요.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질병으로 갑자기 그렇잖아요. 네. 그거 뭐 시험 볼 수가 없는데 그럼 무조건 그냥 한 번 본 것도 되고 1년 채운 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노스쿨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미국 오탈자 제도가 없어요. 물론 도입할 때는 취지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시낭인 방지에서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여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오히려 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도적 가치는 있죠. 그렇지만 해보니까 문제점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6번은 왜 안 됩니까? 6번까지는? 그러니까 1년 더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면은. 네네. 그렇잖아요. 7번은 왜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뭐 가정생활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어서 내가 한 번 정도 안 쉬었으면은 비록 5년 넘더라도 5번 안 채웠잖아. 4번 봤으니까. 네, 그러면은 6년 차라도 한 번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실은 오탈자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5번까지 보고서 떨어졌으면은 아이 그건 적성이 안 맞는 거야. 다른 것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왜 우리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법으로서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번 시험 보잖아요. 한 번 아파서요? 교통사고 당했어요? 갑자기 배탈 났어요? 집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든가 집중하지 못했다든가 뭐 제대로 못 봤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 얼마지 있는 거예요. 인생사라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왜 1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처럼 1년 2번 보는 거예요. 미국은 7월달에 한 번 보고 2월달에 한 번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왜 그거 안 됩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왜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법시험 떨어져서 1년 반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 군대도 갔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차이점이 확실히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1년에 2번 보자. 이거 한번 검토해보자. 제도적 논의해보자. 물론 이제 장단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논의를 해보자고 얘기. 그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법고시와 로스쿨 제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이제 로스쿨 진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렇죠. 하는데 사실 요즘 한국 문과 학생들이 전문직 제도로 편입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스쿨 열풍, 뭐 공시 열풍, 그렇죠. 다양한 게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이런 한국의 문과 학생들의 로스쿨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 올해죠. 2025년 입학생들 기준 작년에 니트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응시자가 19,970명인가 이 정도 돼요. 네. 2만 명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0여 년 만에 거의 2배를 뛴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노스쿨 통해 와서 노스에서 법을 배워서 법의 정신을 각 사회 각 영역에 구현시키겠다. 이런 면에서는 노스쿨 설립 취지에 맞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고 바람직한 거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인재에 쏠린 현상이 생기면서 다른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역시 여기 오는 이유가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금전적인 경제적인 면만 생각하는 면이 좀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안타깝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스쿨 진학과 관련된 얘기도 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로스쿨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래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교수님이 되게 다양한 법조계 직업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냥 간단하게 직업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해보셨어요? 저는 판사 네. 좀 했고요. 변호사 좀 했고 지금 교수하고 있고 세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보수 체계는 좀 어떻게 운영됐었는지 여쭤봐도 돼요? 실은 제가 90년대 초에 판사 인간이 됐거든요. 네. 실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 뭐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월급 봉투에 노란 봉투가 있었거든요. 네. 100만 원이 안 지켰거든요. 한 달이요? 한 달 월급. 그리고 판사 시절에도
물론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직급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때 이제 판사를 임명되면 부의사급의 보수를 인정해줬어요. 대우하고. 부의사가 나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행정고시 합격해서 사무관 되고 서기관 되는 건 10년 넘을 것이고 부의사관 되기 위해서는 10년 더 이상 되고 안 될 때도 많고. 근데 이제 판사 초임이 되면은 부의사급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데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 당시에 변호사들은 저희들은 300명 세대였거든요. 지금 사실상 그냥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이 얼마든지 좀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학교로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곤두박질. 이제 저는 이제 국립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공무원 수준에 받다 보니까 지금 보수는 굉장히 가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그러면은 사실 교수님이 이제 변호사를 당시에 하실 때도 성공 보수 같은 게 당연히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민사, 형사, 행사, 가사 모든 사건에서 성공보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안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도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보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당사자가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추가로 소위 말해 착수금에서 기본 선임료 말고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잖아요. 그것이 일반화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는 그래도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인데 형사사건 뭐 집행유예 받았다 무죄 받았다고 해서 성공 보수를 받는 것은 변호사의 공익성에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형사 성공 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선량한 보수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는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성공보수는 이제는 없어지게 됐어요. 다만 다른 민사, 행정, 가사는 남아있겠죠 여전히. 그렇지만 또 형사사건에서도 실은 간접적인 방법이라든가 편법적인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도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면 교수님 경험을 해보셨을 때 네. 판사, 검사, 변호사, 보수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컸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판사도 해봤고 변호사 해봤고 노숙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검사는 해보지는 않았죠. 네. 다만 판사, 변호사 하면서 이제 많이 보셨어요? 지켜봤고 그죠? 상대해봤고 지금 노스쿨 교수들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스트레스는요 약간 좀 제가 우스갯소리를 생각했어요. 그 관계자들과의 거리와 연관성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의뢰인이고 당사자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요 의뢰인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죠. 아,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이길까?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권리구제를 할까?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죄를 받을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상담을 하죠. 굉장히 가깝죠. 네. 스트레스는 증폭됩니다. 검사는요, 검사실에서 신문한다고 하죠. 뭐 조사한다고 하죠. 그랬을 때 책상 하나 놓고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 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보다는 스트레스는 덜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야. 좀 가까운 편이죠. 판사는 어떻게죠? 법정에서 법대에 놓고서 법대는 좀 멀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로스쿨 교수는 교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로 따진다면은 실은 변호사 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판사도 실은 결정이 고뇌가 있어. 내가 옳은 결정인지 오판하는 건 아닌지. 어떤 때는 진짜로 판결문 써놓고 선고하기를 바꾸기도 해요. 내 스스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서 그럴 경우가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들은요 그 정도 스트레스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 오니까 월요병이 없어졌어요. 월요병이. 변호사 할 때 월요병이 있었거든요. 법원 있을 때 있었고. 교수 오니까 월요병이 없어요. 왜? 젊은 애들 만나고 교육을 전수해 주러 가고 인재를 양성하러 간다는데 기쁘면 기뻤고 보람인 건 보람. 일단 또 막 젊은 학생들 보면 제가 나이를 먹어가더라도 계속 젊은이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나도 마음이 젊어지는 거예요. 기쁘죠. 그 점 최고 좋으니까 스트레스 같은 건 덜하고 좀 약간 젊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그 점 최고 좋고 대신 보수는 좀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모든 것이 좋은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네. 제가 이제 교수님을 인터뷰한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질문을 좀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하나가 나왔던 게 응. 이제 한 학생이 본인이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오케이. 본인이 정의 이념에 따라서 로스쿨에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래서 준비를 법조인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조인이 됐을 때 변호사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의 이념과 더 멀어지게 될까 그렇죠. 하는 좀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수님은 그런 이념과 사회봉사 측면에서 뜻을 펼치려면 본인은 그럼 나는 반드시 판검사가 되어야 하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는 게 더 나을까? 하는 그 직책에 있어서의 고민과 생각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우리 이제 경력법관이라 해서 그 노숙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법관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7년 정도 이렇게 이제 법조 경력을 쌓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서
선발되는 것인데 지원자들이 이제 변호사도 지원할 것이고 네. 검사도 지원을 하죠 대부분 그죠? 그랬을 때 변호사분들이 지원하면서 법관 지원 동기를 밝힐 때 대부분 뭐라고 밝히냐면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내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다 보니까 균형 감각을 잊었고 정의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근데 법관은 균형감을 갖고 있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의뢰인 입장에 매몰되는 건 아니니까 좋은 직업 같아서 지원한다라고 써요. 검사들도 많이 지원하거든요. 실은 현역 검사도 그분들 지원 동기도 비슷해요. 두 가지예요. 그분들 하나는 검찰은 형사 사건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법원은 민사, 행정, 가사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특권이. 그래서 형사만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만 하면서 다른 쪽에 대한 법률 지식도 없어지고 경험도 못 쌓아서 너무 저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지원 동기를 밝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익위 대변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의자 입장과 반대되는 네. 입장에 서면서 내가 너무 한쪽 편만 드는 건 아니겠는가 네네. 하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래서 실은 법원에 지원하는 동기가 맞거든요. 실은 그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다만 변호사도 하면서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로서의 법조인으로서의 정의감과 공평함을 갖고서 당사자를 리드해 가야 돼요. 당사자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사자를 망치게 되고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를 잘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되 자기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고 오히려 전문가로서 그 리드에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피의자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들어주려고 하고 최대한 반영해줘서 공정함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록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배치되는 입장에 서 있고 당사자의 입장에 매몰되는 입장에 서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성과 균형성, 정의감,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법조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학벌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학벌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재판연구원이라든가 경력법관 이런 선발 과정에 좀 과거에 종사한 적이 있거든요. 다양한 걸 보는데 전혀 안 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내 제자들만 보더라도 실은 학벌? 이왕이면 그럴 수 있겠죠. 지금 그런 동가 홍상 정도지 그것이 막 당락을 결정하고 자기가 직업 선택할 때 판사 되는데 되고 안 되고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재판연구원 되시는 분들도 진짜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흔히 쓰는 표현 있잖아요. 왜 세자로 된 거. 거기 출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알파벳 글자 있죠. 거기 나오는 S로 시작되는 거. 거기 나온 출신들 변호사 시험 합격 못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동가홍상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조건화가 돼서 이거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죠. 완벽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전혀 없고 거니까. 오히려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럼- 저도 지방대학 국립대 출신입니다. 아닙니다.